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혼자 사는 30대 후반 여자예요. 매일매일 사업을 꾸리느라 정신없이 살아오고 있는 중이죠. 저는 그동안 늘 제가 노력을 하면 못 이루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어요. 어쩌면 무모한 믿음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이 절 오늘날 이 자리까지 만들어 온 힘이자 신념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한 만큼 늘 성과를 이루어냈고요. 하지만 단 하나, 사람에 관해서만은 이런 믿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전 최근 깨닫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큰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노력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2돌 무렵이었다고 하셨어요. 원래 빈혈도 엄청 심하셨고 몸이 약했다고 하시더군요. 대학 때부터 사귀어서 결혼을 하셨다는 아버지는 어머니를 몹시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을 다시 결혼하지 않으시고 늘 어머니만 그리워하셨죠. 가끔 어머니 기일이면 아버지와 함께 납골당에 가고는 했죠. 유리창 너머 어머니는 화사한 얼굴로 늘 환하게 절 보며 웃고 계셨어요. 어린 제가 봐도 너무나 곱고 아름다우신 분이셨죠.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러셨어요. 엄마는 널 정말 사랑했었어. 너는 엄마를 진짜 많이 닮았고. 정말? 나 엄마 많이 닮았어? 나도 엄마처럼 이뻐? 우리 딸이 더 이쁘지? 진아 엄마는 늘 잘 웃고 당당하고 밝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너도 늘 밝고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해. 알았지? 아버지는 늘 제가 잘 웃고 밝고 그늘없이 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당연하게 저는 밝고 씩씩하게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 꽤 큰 규모로 하신 편이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좋은 환경에서 부족함 하나 없이 잘 살았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버지는 늘 바쁘셨어요. 제가 일어나기도 전인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하실 때도 많았고 거의 대부분 밤늦게 들어오실 때도 많아서 얼굴 보기도 힘든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 집안을 돌봐주는 가정부 아주머니와 공부를 봐주시는 가정교사 선생님과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죠. 하지만 아버지가 늘 저를 아끼는 마음만은 늘 가득하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밤늦게 집에 들어오시더라도 꼭 제 방에 들러 제 얼굴을 보고 머리를 쓰다듬고 가시는 걸 잠든 척 했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저에 관련된 것은 잊은 적이 없으셨어요. 생일은 물론이고 저의 시험 기간이며 친한 친구의 생일까지 아버지는 다 챙기셨어요. 자, 여기 생일 선물이야. 아빠가 저번에 일본 출장 가서 사오신 거야. 너무 예쁘다. 이렇게 좋은 거 받아도 돼? 그럼. 내 가장 친한 친구 생일인데 아빠가 너 주라고 일부러 사오셨어. 너네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우리 아빤 세상에 내 생일도 잊은 거 있지? 그렇게 큰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늘 바르게 열심히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별다른 일 없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잘했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며 절 돌봐주시는 사람들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었고 사실 나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서 일을 하던 입주도우미 아주머니나 제 가정교사 선생님처럼 끝까지 진심으로 절 위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든 집에 어른이 없는 내 환경을 이용해서 돈을 빼가거나 빼돌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늘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접근을 할까봐 조심하라고 하시고 경계를 하셨어요. 그렇게 조심을 한다고 해도 그중에는 정말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운전만 20년 가까이 했던 운전기사가 바로 그랬죠. 이모님,
저 학교 가야 하는데 기사님 안 오셨어요? 왜 이렇게 안 보이시지? 오늘 새벽 일찍 오셨는데. 아유, 진아야, 어떡해. 사장님 서재가 엉망이야. 안방에 가봐, 어서. 뭐라고요? 이모님, 안방도 엉망이에요. 이거 어떡해요? 경찰 불러주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봐오던 사이에 그 가족까지 다 알고 지내던 기사님이 아버지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아버지 서재와 안방을 뒤져 돈이 될 만한 물건들과 주식, 채권이나 통장을 전부 싸서 도망을 간 거였어요. 정말 충격이었죠. 다행히 얼마 가지 못해 운전기사는 잡혔어요. 바보처럼 주식이며 채권은 당장 처분하지 못한다는 것도 몰랐던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훔쳐갔던 폐물의 상당수는 거의 헐값에 팔아먹은 뒤였어요. 그 중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끼던 폐물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물론 나중에 어찌어찌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오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어마어마했죠. 그래도 오래 알아왔던 기사님이지만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차갑게 대하시더군요. 사장님, 저희 애 아빠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부디 선처를. 왜 쓸데없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럽니까? 선처 같은 건 없다고 했을 텐데. 당장 돌아가요. 사장님, 저희가 한 해 두 해 본 사이가 아니잖아요. 부디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감옥에서만 좀 빼내주시면. 당신까지 콩밥 먹고 싶어? 그간의 세월을 생각하면 당신들이 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당장 안 꺼져! 아버지는 그 어떠한 추호의 자비도 없이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 복구를 요구하셨어요. 그 가족은 거의 폐가 망신한 상태로 떠나갔고 운전기사는 옥살이를 하고 자취를 감췄고요. 그 모습을 보여주며 아버지는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믿지 못했던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할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해? 그러면 절대 용서도 하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버려. 다시는 돌아보지 마. 그리고 그냥 앞으로만 가면 되는 거야.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인자하고 관대하신 분이셨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어떤 관용도, 그 어떤 어쭙잖은 용서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저에게 주셨고 이 일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저의 곁에 있었던 운전기사가 그런 무모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암에 걸리셨기 때문이었죠.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암투병을 시작하게 되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자신이 아무리 항암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가망이 없다는 것을 직감하신 듯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를 불러서 이러셨어요. 너 미국 가서 공부해. 가서 혼자 살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아. 네? 갑자기 미국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아빠 옆에 있을 거야. 여기 있으면 너 공부 못해. 그리고 지저분한 일 많이 생길 거야. 그래선 안 돼. 너는 네 인생 살 준비를 해야지. 여기서도 할 수 있어. 갑자기 혼자 미국으로 어떻게 가서 살아. 싫어. 진아야, 아빠는 오래 못 버텨. 아빠는 여기서 네가 앞으로 혼자 살 수 있도록 정리할 거야. 너 여기 있으면 너도 이 일에 휩쓸려. 그래선 안 돼. 넌 혼자 앞으로 잘 살아야 돼. 저는 싫다고 울었지만 아버지는 저를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꿋꿋하게 잘 살아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아버지는 그렇게 혼자 한국에 남아 조용히 치료에 전념하시면서 회사를 정리하셨어요. 운영하시는 회사는 삼촌과 고모에게 맡기고 지분을 나누어서 두 분에게 판매하는 식으로 재산을 정리하셨죠. 그리고 그 돈을 저 외에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묶어두셨고요. 저는 아버지 옆에 있고 싶어서 펑펑 울었지만 돌이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혼자 사는 연습을 해놓은 것이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절 지켜주고 챙겨주는 사람 없이 혼자 하는 타국 생활이 쉽지는 않았어요. 언어도 익숙하지 않았고 인종차별도 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전 이겨냈어요. 아버지는 지금 혼자 암과 싸우고 계시는데
이까짓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을 게 뭐라고. 저는 이를 악물었죠. 덕분에 저는 외로움도 이겨내고 혼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어 잘 살아내는 연습을 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혼자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미국 명문대에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 생활에 적응할 무렵 아버지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급히 학교를 휴학하고 급히 한국으로 들어왔죠. 오랜만에 본 아버지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마치 바삭 마른 나뭇가지와도 같았죠. 그래도 절 보자 얼굴이 환하게 웃으시는 것만은 예전과 같았어요. 아빠, 아빠 왜 이렇게 말랐어? 왜 이래? 나아졌다며. 진아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지? 외로워하지 마. 내가 늘 지켜보고 있을 거야. 알지? 아빠는 이제 엄마 만나러 갈 거야. 그래서 오히려 기뻐.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알겠지?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오랜 투병 생활에 비해 마지막은 많이 아프시지 않고 조용하신 죽음이었죠. 그렇게 저는 겨우 22살에 고아가 되었어요.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더니 정말 저는 혼자더라고요. 외가 친척은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겨 자라면서 제대로 얼굴을 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장례식장에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더니 저에게 너무나 친근하게 굴었어요. 진아야, 벌써 이렇게 컸구나. 나 외삼촌이야. 이제 외삼촌 있으니 걱정하지 마. 그래, 진아야. 이모도 있어. 얼마나 혼자 힘드니? 이제 우리가 돌봐줄 테니 우리에게 의지하렴. 네, 외삼촌, 이모. 오셨으면 절하시고 가서 식사하시고 가세요. 이제와 괜히 친한 척 하시지 마시고요. 그 외에도 듣도 보도 못한 친척들이 어찌나 몰려오던지. 그 인간들의 속셈은 뻔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는 혼자 남은 저를 구워 삶아서 어디 얻어먹을 재산은 없을까 해서 찾아오는 인간들 뿐이었죠. 그렇다고 그나마 가까운 친가 친척들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장례식 끝나면 다시 미국 갈 거지? 네, 아직 공부도 다 안 끝났고 다시 돌아가야죠. 그래, 잘 생각했다. 가서 공부는 마치고 와야지.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회사는 이미 너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알고 있지? 네, 알아요. 그래, 일 잘 정리하고 얼른 미국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여기 신경 쓰지 말고. 그 둘은 저를 당장이라도 미국에 보내지 못해 난리를 치더군요. 자기들 회사를 탐낼까봐 눈을 치켜뜨고 절 경계하는 고모나 삼촌이나 그 자식들을 보니 참 입맛이 씁쓸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어차피 혼자가 되어 이럴 거 각오를 했으니까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학교를 졸업한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제2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간단했어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기로 한 거였죠.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처럼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제 피 속에는 사업가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은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사업을 고모와 삼촌이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원래대로라면 제가 물려받아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아무리 권리가 없다고 해도 그 두 사람이 운영하는 걸 보아하니 얼마 못 가 곧 말아먹겠다 싶더라고요. 어찌나 사업 감각도 없고 센스도 없는지. 그야말로 새로 벌이는 사업마다 족족 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욕심은 많아서 고모고 삼촌이고 서로 더 많이 갖겠다고 싸워대고 그 싸움에 그 자식들까지 가세하니 회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미 제 손을 떠난 회사. 저는 저 혼자 힘으로 다른 사업을 해보기로 했어요. 물론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것과 비슷한 업종이긴 했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당시만 해도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할 때였어요. 막 앱이 조금씩 나오고 있던 때였죠. 저는 그때 과감하게 사업 전체를 아예 인터넷으로만 운영하기로 한 거였어요. 매장도 필요 없고 그냥 인터넷 클릭만 하면 모든 주문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말이죠. 당시에는 무모하다는 사람도 많았고 그게 되겠냐고 비웃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전 확신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끌고 나가는 근성과 뚝심도 있었고요. 물론 아무리 자본금과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여자 혼자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세상의 편견은 물론이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건 원래 있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10배는 힘들었으니까요. 저는 사업을 시작한 처음 몇 년 동안은 잠을 제대로 자본 적도 없고 집에 들어가 본 적도 없을 정도로 일만 했어요. 그렇게 제 20대 후반과 30대는 일에 파묻혀 살았죠. 그렇게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 조금씩 성과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이윤이 나기 시작하더니 10년째부터는 매출이 수십억을 넘을 정도로 사업은 크게 번창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운도 따랐어요. 그때가 시기도 잘 맞았던 것이 제가 시작하는 온라인 사업의 태동기였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도 많았고 사업 경쟁자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정확히 10년 뒤, 저는 사업 부진으로 부도 직전이었던 아버지의 회사를 인수했어요. 고모, 삼촌,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형님 자식이라 그런가 수완은 좋네.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결국 회사를 다시 가져가니. 말은 똑바로 하세요. 가져간 게 아니라 제가 인수한 거예요. 삼촌이야말로 멀쩡하던 알짜 회사를 10년 만에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안 미안하세요? 엉망이라니? 무슨 소리야?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로 버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경기가 안 좋았는데 같은 업종인 저희 회사는 왜 잘 되고 여기만 엉망이 돼요?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저는 계약을 정리하고 나가는 두 사람의 등 뒤에서 쐐기를 박았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 회사는 두 분 따님 아드님이랑은 상관없는 곳인 거 알죠? 그러니 애들 기웃거리지 못하게 단속이나 잘하세요. 그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분을 판 돈만 겨우 챙겨서 나갔어요. 뿌듯하더라고요. 말하자면 딸이 혼자 사업을 일으켜 성공을 해 돌아와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다시 사들인 거니까요. 제가 나이가 꽉 차도록 혼자 사업을 하며 살다 보니 주변에서는 중매를 서준다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결혼 생각이 없어서 응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우연히 참석하게 된 한 사업가 모임에서 저는 어느 의사를 알게 되었어요. 당시 의료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쪽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우연한 소개로 얼굴을 트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유명한 윤진아 대표님이시구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노준상이라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시니 제가 나중에 많이 여쭤봐야겠어요. 언제든지요. 사실 저 윤 대표님이 인터넷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거 기사 많이 찾아봤어요. 저도 사업에 관심이 많거든요. 혹시 따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 사람은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저 역시 자문을 구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후로도 몇 번 만남을 이어갔죠. 그 사람은 의사이긴 했지만 사업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나중에 사업을 하겠다는 꿈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공통 관심사가 많아서 저희는 대화도 잘 통했어요. 그렇게 몇 번 만남을 이어가다가 보니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세련되고 열정적인 그 사람이 싫지 않았고요. 게다가 이야기도 정말 잘 통했고 비슷한 점도 많아서 저희는 불같은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특히 거의 처음 하는 연애나 마찬가지여서 처음에는 아주 그 사람에게 푹 빠져버렸죠. 남자친구의 집안은 대대로 의사가 많더라고요.
아버지도 의사였고 형도 의사, 게다가 형수도 의사였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 당연히 자기도 의사가 돼야 하는 줄 알고 삼수까지 해가며 고생고생해서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되었지만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다고도 했어요. 본인은 사실 하고 싶은 일도 다양하고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도 크다고 말이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유명한 피부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죠. 하지만 그래서인지 돈이 얼마나 무섭고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 부분은 좀 답답했어요. 저 역시 부족한 것 없이 자랐지만 저는 누구보다 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사실 이런 감각은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치명적이게도 이 감각이 많이 모자랐어요. 나 이제 사업 시작하려고 해. 병원도 차차 정리할 거야. 뭐, 벌써? 아니, 아직 계획서도 다 완성이 안 됐잖아. 시장 조사도 좀 더 해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병원이랑 같이 하려니까 집중도 안 되고 진행도 느려서 답답해. 자기가 좀 도와주면 안 돼?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데 자기가 하는 사업이면 자기가 제일 많이 알아야 해. 아직 준비가 부족해.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야. 이러다가 이도저도 안 되겠어. 과감히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만 믿어. 경제 개념은 부족했던 남자친구에게 넘치는 것이 있다면 의욕과 쓸데없는 실행력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스타일이었는데 남자친구는 다리가 없으면 돌을 던져가며 강을 건너는 스타일이었어요.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했죠. 남자친구는 멀쩡하던 병원을 당장 때려치우고 덥석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더군요. 지금 의사들이 런칭하는 기능성 화장품이 잘 된다면서요. 전 그러면 일단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받아서 우선 팔면서 시작해봐. 싫어. 그거 얼마나 남는다고. 내가 이미 재료 배합에 성분 구성까지 생각해뒀어. 그거 생산하려면 공장 계약해야 하고 돈이 10배는 들어. 우선 팔로부터 열어놓고 천천히 시작하는 게 나아. 내가 부딪혀 볼 테니까 그만 걱정하고 나 좀 격려 좀 해줘. 경쟁도 치열한데 내가 개발한 독자 상품을 내놔야지. 안 그래? 남자친구의 사업 준비는 그야말로 난리 부르스였어요. 겨우 뜯어말려 시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어찌나 서투른지 발송이 잘못 나가기도 하고 제품 생산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장을 찾아 덥석 혼자 계약을 하기도 했죠. 그래도 저는 그때 눈에 콩깍지가 씌었던 건지 마냥 나쁘게만 보이진 않았어요. 일단 적절한 금액으로 시작을 하고 있었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실패 한 번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그런대로 알콩달콩 잘 만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2년이 좀 안 되었을까? 남친이 갑자기 이러더군요. 우리 빨리 결혼하자, 어? 갑자기? 자기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 계약하고 생산 시작할 거라며. 이 정신없는 와중에 무슨 결혼이야? 그러니까 먼저 결혼부터 하자. 앞으로 사업 시작하면 정신 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더 늦어질 거 아니야. 그래도 벌려놓은 일부터 마무리를 하는 게 낫지. 결혼 전에 사업을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기가 도와줘야 하잖아. 어차피 지금도 나 자기 없으면 사업 시작 못해. 그러니까 우리 빨리 결혼해서 같이 하자. 어?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인지. 하지만 남자친구는 정말 진지하게 졸라댔어요. 어차피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으니 빨리 결혼을 해서 한 팀으로 움직이자는 거였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진지하게 시작할 사업에 대해 브리핑을 해보라고 했죠. 남자친구가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남자친구 말대로 시작하기만 하면 대박은커녕 바로 쪽박에 패가 망신할 삘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저는 남자친구 사업을 처음부터 다 뜯어 고쳤어요. 사실 제 사업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자친구 사업까지 뒤치다꺼리를 하려니 너무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남자친구가 저 없으면 죽겠다는데.
철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그렇게 사업 준비를 하는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계속 결혼 언제 하냐고 징징댔어요. 차라리 빨리 결혼을 해서 일을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것도 같고 그러다 고생할 것도 같고 좀 망설이게 되는 것이 사실이긴 했어요. 외모도 훤칠하고 학벌이며 의사라는 직업이며 저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며 남자친구에게 흠잡을 건 하나 없었어요. 그저 제가 사업가다 보니 사업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보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남자친구 형 부부를 먼저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형이 절 만나보고 싶다고 했더라고요. 식사 자리는 무난하게 흘러갔어요. 남자친구의 형은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으로 딱 봐도 열심히 공부해 의사가 된 모범생 스타일이었어요. 하지만 형수라는 사람은 도도하기가 그지없더라고요. 내과 의사라고 하는데 꽤 미인이었어요. 딱 봐도 귀한 취급을 받으며 곱게 자란 티가 엄청 났어요. 자신이 너무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누구를 보던지 다 자기 아래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분위기가 팍팍 풍겼죠. 그러다 우연히 둘 다 자리를 비워 저희 둘만 식탁에 남게 되었는데 그 형수가 묻더군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네? 그럼 고아란 말이에요? 일은요? 무슨 일이에요? 아, 그냥 인터넷에서 좀 사업하고 있어요. 인터넷 사업? 하긴 요새 작은 쇼핑몰도 개나 소나 다 사업이랍시고 말하고 다니긴 하더군요. 불쾌했어요. 개인적으로 말도 몇 마디 안 한 상황이었는데 대뜸 부모님 이야기를 묻는 것도 그렇고 저보고 고아 운운하는 것도 싫었어요. 게다가 절 동정하는 어투도 기분 나빴을 텐데 숫제 깔보는 어투여서 더 빡쳤죠. 그래서 자세한 제 이야기를 해주기도 싫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부터 형수라는 여자의 태도는 더 가관이었죠. 아예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헤어질 때 인사도 받지 않고 개무시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따위 행동에 흔들릴 제가 아니죠. 솔직히 인터넷으로 뭘 한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았고 저는 그런 무시를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또 무식하고 뭘 모르는 인간이 꼴값을 떠는구나 하고 넘겨버렸던 것이죠. 남자친구 형과 형수와의 만남 이후로 저와 남친은 결혼에 대한 약속을 하기로 했어요. 저에 대한 남자친구의 애정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든든했거든요. 그렇게 결혼 약속을 하고 저는 남자친구 사업에 대한 작업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사실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과정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남자친구의 사업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초기에 자리를 잘 잡고 팔로만 잘 개척하면 어쩌면 아주 크게 성장할 아이템이 될 가능성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사업 출자 형식으로 제 회사가 꽤 큰 금액의 투자금을 출자해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 대신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회사 사무실 자리와 공장을 보고 다녔어요. 공장은 여기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 공장도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조금 적은 거 아니야? 난 다른 곳이 마음에 드는데. 지금 자금 생각하면 이것도 빠듯해. 막상 사업 시작하면 돈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거야. 사무실도 지금 너무 좋은 곳에 잡았잖아. 거긴 아버지가 얻어준 곳이잖아. 괜찮아. 병원 정리한 건 서운해 하시지 않아? 괜찮아? 투자도 많이 받았잖아. 아버지랑 형수도 다 투자하기로 했어.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집에 인사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일은 그런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저희 회사와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조금씩 투자를 유치했고요. 저희는 회사 법인을 등록하고 공장 설비를 하는 동안 결혼식을 올리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계획도 정했죠. 그래서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기로 일정도 잡았고요.
하지만 어쩌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기껏 시간을 다 빼놓았더니 갑자기 일이 있다며 남자친구가 일정을 취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로 일정을 연장하더니 그것마저 다시 약속을 취소했어요. 안 그래도 바쁜데 시간을 빼놓고 선물까지 다 준비해 놓았던 제 입장에서는 한 번도 아니고 황당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일정을 잡고 이렇게 전날 취소를 하면 어떡해. 선물 예약도 다 해놨는데. 진짜 미안해. 형이랑 형수도 다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다음 주는 꼭 가자. 그때는 무조건 시간 괜찮대. 알았어. 바쁘면 그러실 수 있지만 미리 이야기를 좀 해줘. 그래야 나도 일정 조정을 하지. 저는 그저 다들 일을 하는 입장이니 바쁘면 그럴 수 있겠거니 그러고 말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았죠. 마침내 남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가기로 한 날, 남자친구는 좀 긴장한 듯 보이더군요. 말도 별로 없고 본인 집으로 가는데 저보다 더 떨려 보였어요. 저는 그저 절 데리고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렇다 생각했죠. 남자친구 집에 도착해 현관에 들어서는데 저희가 집으로 들어서는 기척이 들리자 후다닥 누군가가 현관으로 달려오더군요. 아마 남자친구의 부모님으로 보였어요. 나이가 지긋한 중년 부인과 중년 남자가 나왔거든요. 그 뒤로는 전에 한번 보았던 형 부부도 보였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려다 말고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를 하려 했죠. 그때였어요. 뭐가 철썩하더니 눈앞에 불이 번쩍이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제 몸이 충격으로 휘청였어요. 남자친구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절 잡았죠. 뺨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부어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네, 남자친구의 엄마가 절 보자마자 뺨을 올려붙인 거였어요. 상상도 못한 일격에 저는 뇌가 정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와 남자친구가 놀라 남자친구의 엄마를 쳐다보는데 제 뺨을 올려붙이자마자 그 여자가 악을 쓰더군요. 급도 안 되는 년이 어디라고 여길 와? 엄마,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러는 거야? 그걸 몰라서 물어? 넌 어디서 이까지 끝낮은 여자를 데리고 와? 저는 그때 보았어요. 악을 쓰는 남친 엄마 뒤에 서 있는 남자친구의 형과 그 형수라는 여자의 표정을 말이죠. 남자친구의 형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절 벌레 보듯 하는 눈빛으로 절 쏘아보고 있었어요. 거기에 남자친구의 형수는 피식하고 절 보고 비웃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엄마라는 사람은 악을 썼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가 처음 보는 여자, 그것도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에게 손을 휘두르고 악을 쓰는 걸 마치 남일 구경하듯 멀거니 보고 서 있었고요. 그 짧은 순간 그들의 표정과 태도만으로 저는 모든 것을 파악했어요. 더 이상을 생각할 것도 볼 것도 없었죠. 저는 저를 붙잡고 막아서는 남자친구를 확 밀었어요. 급? 무슨 급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아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하나 하는 년이 그걸 말해줘야 알아? 이 끝낮은 년아. 그래서 이렇게 보자마자 사람에게 이따위 짓을 한 거예요? 대근 급이 높으셔서? 뭐가 어째? 배운 게 없는 년이라 그런지 말도 막 함부로 하는구나. 그냥 웃겼다고나 할까. 사람이 너무 경우가 없고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하니 화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제 명함을 꺼내 던져주었어요. 아줌마 아들이 저보다 급이 한참 낮긴 하죠. 뭐가 어쩌고 어째? 야, 이건 놔. 저는 저를 붙들고 말리는 남자친구의 팔을 뿌리치고 그 여자가 보는 앞에서 뺨을 대차게 올려붙여 주었어요. 이건 날 때린 저 아줌마 빚을 갚는 거니 억울해하지 마. 야, 네가 감히... 닥쳐 이 무식한 아줌마야. 우리 아빠가 알았으면 당신들 다 아작났을 거야. 저는 그 길로 몸을 돌려 집을 나왔어요. 남자친구가 절 잡았죠. 자기야 잠깐만. 내가 다 설명하고 오해를 풀게. 왜 이래 이거? 여기서 우리 인연은 끝이니 그리 아시죠. 그리고 계약은 파기할 테니 그리 알아요. 저는 그 길로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현관문을 닫는데 그 뒤로 고함 소리가 터져나오고 난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어찌나 기가 차던지.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 시동을 걸려는데 그 인간들은 또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하더군요. 갑자기 그 집 식구들이 전부 다 우르르 몰려 나와서 제 차 앞을 막아선 거였어요. 자기야, 들어봐. 내가 다 이야기했어. 엄마와 아빠가 오해를 하셨대. 그래요. 내가 잘못 알고 오해를 했어요. 내가 노망이 들었나 봐. 그러면 신발도 벗기 전에 뺨을 맞았는데 안 가면 그게 등신이지 정상이에요? 당장 다들 비키시죠? 그것들은 끈질기게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난리를 쳐댔어요. 뭐 싹싹 빌고 자기들이 잘못했다, 용서를 해달라 그런 소리였죠. 그딴 이야기 들어봐야 뭐 하겠어요. 점점 화만 더 치솟더군요. 내가 다 설명했어. 자기가 내가 시작하는 사업 투자 회사 대표라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 내가 뭘 모르고. 그렇지. 네가 그랬잖아. 오갈 데 없는 고아라며. 고아에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하는 별 볼 일 없는 여자라고 네가 그랬잖아. 저는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왜 저보고 그러세요? 당신도 저런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야기해봐. 왜 나보고 그래. 그때 제 와이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왜 그날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원인을 굳이 찾자면 남자친구의 형과 형수더군요. 그날 저와 식사를 하고 나서 지들끼리 멋대로 절 고아에 인터넷에서 작은 장사를 하고 있는 막대 먹은 여자로 생각을 하고 쑥덕였던 모양이었어요. 그제야 남자친구 집에 가기로 한 날이 왜 자꾸 취소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서로의 탓을 하며 우는데 진짜 징글징글했어요. 남자친구도 화를 냈죠.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여자친구 사업한다고 했잖아. 다들 투자하기로 하고 계약서 받잖아. 아니, 설마 그 사람이 이 사람일지 상상도 못하고 난. 대표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지만 그딴 말 들어봐야 뭐 하겠어요. 들을 것도 없었죠. 제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차를 타려 하자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 뺨을 때렸던 그 아줌마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을 한 거였어요. 정말 당당하고 기세등등하던 사람의 태도 변화가 얼마나 변화무쌍하던지. 제가 정말 실수했어요, 대표님. 부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대로 가시면 저희 가족은 다 죽어요. 죽기는 뭘 죽어요. 상해죄로 고소하기 전에 비키시죠. 계약을 없던 걸로 하겠다면서요. 안 돼요. 우리가 이미 아들 사업에 투자를 얼마나 해놨는데. 그 뒤에 서 있던 형과 형수의 얼굴이 정말 볼만하더군요. 둘의 얼굴은 아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던 남친 엄마가 그 둘에게 눈치를 주자 그 둘도 저에게 매달렸어요. 저희가 전부 저 녀석 회사에 투자한 거 알잖아요. 이 회사 잘못되면 저희 죽어요. 맞아요. 저 친정 돈까지 가지고 왔는데 고작 이런 해프닝 하나로 계약을 깨다니. 사업하면 별별 일 다 겪잖아요. 그러니 제발. 고작 이런 해프닝.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뒤에서 헐뜯은 것을 이렇게 넘어가라고? 그건 그거고 사업은 사업이잖아요. 사업가라면서 왜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래요? 이 가족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 돈 때문이었죠. 처음 본 사람에게 실수를 해서 미안하거나 오해를 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 것이 절대 아니라요.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사업 계획서를 내면서 돈을 투자를 받는 동안 자기 아버지 병원과 집, 형 내외의 병원과 집까지 전부 동원을 해 돈을 끌어모았기 때문이었죠. 물론 거기에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출자금 12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판단이었겠죠. 충분한 출자금과 다른 투자 자본금이 들어가는 걸 본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그제야 돈 냄새를 맡고 투자를 하겠다고 남자친구를 졸랐거든요. 이 일이 잘 되기만 하면 지분은 물론 투자금에 그 이득까지 얻을 수 있겠다 싶었던 모양이었죠. 당시에는 가족들의 동반 투자를 전 반대했어요. 아무리 이익이 나도 가족들과 돈 문제로 엮이면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요. 물론 남자친구도 제 말에는 동의를 했지만 어쩌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또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서 딱히 필요 없는데도 가족 투자를 받았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밥상을 아예 통째로 그 식구들이 걷어찼으니 그 감당은 본인들이 해야겠죠.
그 인간들끼리 악다구니를 벌이는데 얼마나 골치가 아프던지. 나는 남자친구, 아니죠. 이제 전 남자친구가 된 그 머저리를 불렀죠. 빨리 니네 식구들 치워. 아니면 경찰 불러서 감금으로 신고해버리고 바로 변호사 부를 테니. 감당되겠니? 제가 경찰을 부르려고 하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다른 사람들도 몰려들자 그 인간들은 결국 물러났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났어요. 그날 밤 내내 전 남자친구며 그 가족인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죽어라 걸려왔지만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거기에 사죄를 하는 문자도 왔지만 저는 다 잘랐어요. 그리고 경고했죠. 앞으로 한 번만 더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면 스토커로 고발할 거야. 이제 끝이니까 연락하지 마. 사업가가 왜 사업가겠어요?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때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끊어내야 할 때 정확히 끊어내기 때문에 제가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친척이고 뭐고 다 끊어냈던 사람인데 이까짓 것들이 뭐라고. 어려울 것은 없었어요. 저희 회사의 투자 계획과 출자 계획은 당연히 파기였어요. 저의 의견은 확고했어요. 혹시 몰라 계약서에 파기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볼 것은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 저희가 지출했던 서류 처리비와 교통비 같은 것도 전부 다 청구를 했죠. 계약 파기의 원인은 그쪽에 있으니까 다 처리해 주길 바래. 마음에 안 들면 소송 가시던가요. 아무리 그래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감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하냐고. 감정적? 웃기네. 이보세요. 내가 당신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것 자체가 감정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쪽도 저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한 거 아니에요? 그거야 우리가 사귀는 사이니까. 그냥 오해였잖아. 이렇게 전부 다 끝내버릴 거야?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어요. 말하는 꼬라지를 보니 저 인간은 다시는 사업은커녕 뭐로도 엮여서는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그동안은 그 본색을 제가 몰랐던 거였어요. 솔직히 이야기해봐. 너네 집에 가는 약속이 자꾸 미뤄진 거 부모님이 반대해서지? 그건 내가 진작에 자세한 이야기를 못한 내 잘못이야. 전부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사업으로 성공했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사람을 보자마자 뺨을 때리는 게 솔직히 인간이니? 그리고 돈 없으면 맞아도 돼? 니들이 뭔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건 없잖아. 다들 오해한 것 뿐이라고. 됐어. 그런 사소한 것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널 뭘 믿고 사업이며 결혼이며를 해. 말도 안 되니 돌아가. 그럼 나에 대한 마음은 없어? 갑자기 이러면 난 어떡하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건 사업하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지. 나도 원래 그랬어. 그렇게 나는 전 남친과의 관계를 손절해버렸어요. 그 어디보다 소문이 빠른 게 이런 사업 바닥이죠. 저희가 계약을 파기하고 투자와 출자를 철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곧 전 남자친구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했던 곳들도 전부 다 자금을 빼버리거나 투자 계획을 철회해버렸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의 사업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끝장이 나버렸어요. 미리 만들어 두었던 시제품이며 계약을 했던 공장과 사업장 인수 계약금은 전부 그대로 빚으로 남았어요. 거기에 성질 급한 전 남자친구는 아예 원재료며 용기까지 미리 왕창 주문을 해놓은 상황이었죠. 당장 대금을 내지 못하니 집으로는 압류가 들어가고 계약금만 치르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공장이며 사무실이며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전 남자친구의 집은 물론 그 아버지의 병원과 형의 병원으로까지 채권자들이 들이닥쳐 그 집안이며 병원은 전부 쑥대밭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걸 제가 알 바는 아니었지만 문제는 제 회사에도 채권자들이 얼씬거렸다는 거였어요. 쫓아낸다고 될 일도 아니었어요. 아무리 우리 회사와는 관계도 끝났다. 나는 그 인간을 다시는 만나지도 않는다 설명을 했지만 그런 말만 듣고 사라질 인간들도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돌지 않아도 되는 소문도 생기려 하더라고요. 그건 저희 회사 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 그대로 둘 수는 없었죠. 저는 전 남친을 다시 호출했어요. 왜 채권자들이 우리 회사까지 오게 해? 대체 빚은 갚았니?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집도 넘어갈 판이고 아버지 병원도 경매 나갈 판이야. 나 좀 도와줘. 내가 왜? 야, 빚을 졌으면 갚는 거야. 니들 식구 전부 잘난 의사시라며. 이래서 갚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리고 저는 계약서 한 장을 들이밀었죠. 그 사업 내가 사서 할 테니 여기 사인해. 그간 생산 라인 기술이며 모든 권리를 다 나에게 넘기고 포기한다는 서류야. 뭐?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걸 전부 다 빼앗겠다고? 한글 못 읽어? 빼앗는 게 아니라 산다고요. 무슨 특허라도 낸 것처럼 굴지 마. 고작 배합 비율 좀 있는 거 가지고. 그래도 내가 그거 개발하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럴 순 없어. 네가 혼자 개발했니? 그 사업 계획 누가 세웠어? 막말로 내가 그냥 만들어도 되지만 내가 싫어서 서류 만들어 온 거야. 돈 급하지 않아? 싫으면 마. 나야말로 내가 알아서 하면 돼. 그 인간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서류에 사인을 하더군요. 솔직히 거의 내가 기획하고 내가 아이템 만들어서 내가 준비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업이었지만 전 남자친구는 어느새 전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처럼 굴더라고요. 하지만 전 남자친구는 당장 한 푼이라도 돈이 너무 급했고 저는 그 인간이 혹할 정도의 적당한 금액을 제시했어요. 솔직히 그럴까봐 저는 정확히 하려고 모든 권리를 이양받는 서류를 받은 것뿐이었어요. 나중에라도 트집 잡히기 싫어서요. 저는 전 남친이 계획했던 사업, 더 정확하게 말해 거의 내가 기획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 사업을 직접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간 준비도 철저하게 해왔고 솔직히 기술력도 나쁘지는 않았고 무엇보다 사업성도 충분했어요. 거기에 그 준비도 전부 다 제가 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당연히 이 사업은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아마 그대로 두었다면 분명 아주 훗날이라 할지라도 그걸 트집 잡아 어떻게든 자기 몫을 달라고 골치 아프게 했을 테죠. 그렇게 완전히 정리를 하고 돈을 조금 쥐어줬더니 다행히 그날 이후로 채권 관련된 인간들은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 완전히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경매로 나온 전 남자친구의 공장 부지와 시설, 그리고 사업장 부지까지 전부 낙찰을 받았어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부 제가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 그렇게 모든 것이 제 것이 된 이후부터는 모든 일이 술술 풀려갔죠. 저는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런칭했어요. 제 예상대로 새로 도전하는 분야였지만 화장품 사업은 잘 되었어요. 거기에 시기도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이 해외에서도 막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얻을 때였죠. 그 덕분에 저는 그렇게 소원하던 해외 진출까지 해볼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새로운 상품이며 새로운 라인을 꾸준히 개발하고 홍보에도 힘을 쏟았어요. 이번에도 화장품 쪽 매출이 너무 좋아요. 홍보도 반응이 좋고요. 고생하셨어요. 이번에 새로 고문으로 섭외하신 의사 선생님들도 다 만나봤죠? 그럼요. 이제는 서로 저희 회사랑 일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줄을 섰어요. 제가 한번 보고 추려서 만나볼게요. 그리고 대표님, 새 회사 건물도 한번 가보셔야 해요. 다음 달에 이사를 하려면 빨리 결정을 하셔야죠. 그 사이 직원이 많이 불어나 저는 회사를 새로 옮겨야 할 정도가 되었죠. 제가 그렇게 새로 시작한 사업이 날개를 달고 훨훨 불처럼 일어날 동안 전 남자친구 집안은 망해갔어요. 당연히 전 남친은 전 재산을 다 잃고 신불자가 되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지만 아버지고 형이고 형수고 형수 친정이고 전부 다 줄줄이 망해가는데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전 남친의 아버지가 정말 유명한 피부과를 운영한다고는 했지만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원래도 더 이상 그 피부과를 운영하기도 힘들어했던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요즘 피부과가 좀 많나요? 경쟁에도 밀렸고요. 그리고 빚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돈은 혼자서는 몸을 불리지 못하지만 빚은 그게 가능해요. 그냥 가만히 두기만 해도 빚은 점점 불어나기만 하죠. 풍문으로 들어오는 전 남자친구 집안의 몰락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빚의 무서움을 실감했어요.
처음에는 재산을 정리하고 좀 버티는 것 같더니 전 남자친구 형의 병원도 정리하고 곧 형수의 병원도 문을 닫더군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친정도 풍비박산이 나서 친정에서 의절을 당하다시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 아버지의 병원도 문을 닫고 전 재산을 정리해 먼 지방으로 떠나갔어요. 남은 재산은커녕 어마어마한 빚만 가진 채로 말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전 남자친구를 통해 들었어요. 지방으로 가기 전 저를 만나러 왔더군요. 내가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당신네 회사에서 협찬 고문 의사를 찾던데. 그런데 거기에 나도 좀 참여를 하면 안 될까? 원래 내 아이디어였잖아. 내 이름 정도는 넣어줘야지. 계약서 다시 보여줘? 모든 권리는 다 내 거야.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제품은 내가 개발한 거고. 당신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오죽하면 찾아와서 이러겠어. 여기에 이름 올리면 병원도 잘 된다고 하던데 그 이름 올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기가 막혔어요. 보자마자 울면서 빌어도 모자랄 판에 끝까지 전 남친은 자신의 이득만 따졌어요. 그 이름 하나 올리려고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줄 알아? 전부 너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하신 분들이야. 넌 자격이 안 돼. 그럼 우리 아버지만이라도. 우리 빚만 잔뜩 지고 멀리 가서 살아야 해. 우리 엄마는 아예 몸져 누우셨어. 다 자기 탓이라고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알아? 맞지. 니네 엄마 탓이잖아. 의사 아들 뒀다고 며느리 끝 따지다 이 꼴이 됐는데 반성하셔야지. 진짜 너 독하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였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돌아서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네가 조금만 참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야. 웃기고 있네. 조금만 참어? 내가 왜? 네가 이렇게까지 된 건 그동안 요령도 없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사업을 하겠다고 나대서 그런 거야. 알아? 제가 돌아서려 하자 전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너는 마음이란 게 없어? 내가 불쌍한 마음도 안 들어? 응, 전혀.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 절대 용서하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셨어. 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남 탓하지 말고 네 자신이나 돌아보지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나 정말 후회하고 또 후회해.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끝까지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절 붙잡았지만 전 뿌리쳐버렸죠. 그 이후로 다시는 전 남자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저와 같이 일을 하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들은 소문에 의하면 어디 지방에서 온 식구가 페이닥터로 일을 하면서 주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전부 좁은 한 집에 살면서 말이죠. 그러고도 매일 온 가족이 싸우는 중이라 전 남자친구의 형 부부는 지금 이혼 직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능력은 있으니 취직도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갚으면 되니까 무슨 걱정이에요. 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더더욱 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지금은 사업이 잘 되긴 하지만 언제 변할지 모르는 세상이니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으니 말이죠. 제가 세상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모든 일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버려야 하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얻는다고 무조건 기쁜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잃는다고 또 무조건 나쁜 일도 아니고요. 혹시 제가 전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으로 그 관계를 이어갔다면 어쩌면 저는 지금 혼자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얻은 가정이 과연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더한 족쇄와 짐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만심과 욕심으로 똘똘 뭉친 그 인간들이 언제 또 어떻게 변해서 사람 뒤통수를 어떻게 칠지 누가 알겠어요? 지금 저는 제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도 있고 풍족한 경제력도 있는데 여기에 사랑까지 얻고 싶다는 건 어쩌면 욕심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인연이라는 것이 있다면 또 언젠가는 정말 좋은 인연이 오지 않겠어요? 사업이야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한다고 해도 사람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니
저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려고 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고 오는 인연과 가는 인연에 연연해하지 않으며 살아가야겠죠. 혹시 제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상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은 어쩌면 그냥 되는 대로 두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에 쏟는 마음과 노력을 거두어서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이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해요. 저의 이 앞날에 많은 덕담과 용기를 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건강하세요.